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이 석유화학 산업을 위한 특별 법안,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이쪽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들리는데, 과연 이 법안이 어떤 해법을 담고 있는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법안 단순히 한 산업 얘기가 아니죠. 우리 경제 전체, 또 많은 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까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부터 세부 내용, 또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법안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걸까요? 제안 이유를 보니까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안 이유를 요약하면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아도는데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시대잖아요. 친환경 설비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은 막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하고 또 중국 같은 경쟁국들은 기술력으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구조적인 위기다 이런 진단입니다. 특히 어떤 분야는 적자가 계속 쌓여서 잘못하면 공장 문 닫고 그러면 그 지역 경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번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기존 방식, 예를 들면 기업들끼리 알아서 좀 줄여보세요 라던가 노력하면 금융지원 검토해볼게요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이 좀 불확실성만 키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거네요. 아예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부가가치, 친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또 당장 자금난 겪는 기업에는 직접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목표군요. 그렇죠.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세금 문제네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네, 핵심은 그거죠. 사업 구조를 바꾸려고 시설 투자를 하거나 연구 개발을 할 때 세금을 바로 안 내고 나중에 내게 해주거나 과세 이연, 아예 깎아주는 세액 공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낡은 설비 없애고 새로 투자할 때 부담을 확 줄여주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세액 공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설비를 폐쇄할 때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비용으로 처리해주거나 또 기업들끼리 합병하거나 사업부를 떼어낼 때 그리고 고효율 저탄소 설비로 바꿀 때도 세금 부담을 좀 밀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정 원료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고요. 세금 말고도 아예 직접 돈을 주는 재정 지원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안제 6조 대용인데 R&D나 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직접 주고요. 또 친환경 제품 개발에 필요한 어떤 공공기반 시설, 테스트 장비라던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것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 특히 그 낡은 산업단지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 개선하는 사업은 정부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만큼 이 노후 산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생산 방식을 바꾸거나 또 지방에 투자 유치할 때도 보조금을 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장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돈이 급한 기업들을 위해서 기존 대출 만기를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고 직접 대출이나 보증까지 서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뭐랄까 전방위적이네요. 거기다 전기요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안제 7조인데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이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규제를 좀 풀어주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의 요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제 8조에 나오는 규제 특례 부분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반대로 낡은 설비를 없앨 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환경, 소방, 여러 가지. 이걸 좀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간소화해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 재편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겠다는 취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은 구조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 기준을 잠깐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특례 추진 가능성이라던가 또 신기술을 도입하려는데 검증 기준이 애매할 때 빨리 만들어주겠다. 이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칫 환경이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조항도 있던데요. 그 자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모회사 재무제표까지 나빠지잖아요. 연결 재무제표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해 주려고 일정 기간 동안은 별도 재무제표 작성을 허용하는 걸 추진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회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어서 구조조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인데 물론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유명한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안재구조. 야,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불법인 담합, 이걸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괜찮다고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확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조항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업 전체가 너무 어렵고 위기 상황일 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생산량을 같이 좀 조절한다거나 어떤 품목은 누가 생산할지 서로 협의한다거나 이런 공동행위를 할 때요. 이게 꼭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법안 보니까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협의, 품목별 생산 조정, 심지어 공동 생산이나 투자까지도 예시로 나와 있던데요. 네, 그런 행위들이죠. 물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위기 상황, 필요 최소한의 행위, 소비자 이익이나 경쟁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검토하려고 서로 생산 능력 같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군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교환이 곧바로 담합 합의로 추정되지는 않도록 해서 좀 더 원활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 쓰이면 글쎄요,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법안에서 아마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산업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원칙이 훼손될 위험은 없는지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특히 정부가 사업 재편 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역할까지 하니까요. 그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미래를 위한 투자 얘기도 해볼까요? 당장 위기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야 하잖아요. R&D 지원책은 어떤가요? 네, 안제 11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기존의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중요해질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이나 친환경 소재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아예 석유화학 핵심 전략 기술이라는 걸 지정하고 이걸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관련 국가 R&D 사업도 우선 지원하고 기술로도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시제품 만들거나 성능 평가할 수 있는 공용시설, 테스트베드 같은 거요. 그런 거 구축도 지원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주거나 인증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돕는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R&D 투자를 많이 하면 당장한 회계장부상 부채로 잡혀서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이나 정책금융 연계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가로막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정말 세심한데요. 이게 잘 되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돈만 쓰고 경쟁력은 못 찾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죠. 기술 개발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 만들어도 그걸 다루고 더 발전시킬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인력 양성 방안은 어떻게 담겨 있나요? 네, 안제 12조인데요. 그래서 법안에서도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 수립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서 관련 전공 학생들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교육이나 직무 전환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고도화된 공정이나 친환경 기술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키우는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이 딱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랑 같이 키우는 계약학과 같은 거요. 이런 거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중요해지고 또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측해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나 교육 시스템 개편 방향까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기업은 사람 구하기 어렵고 구직자는 일자리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사실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일자리 문제. 공장을 합치거나 문을 닫게 되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 이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고 있나요? 네, 안 제13조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나 다른 직무로 옮겨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받거나 순환근무 같은 걸 할 때 관련된 사회보험료 같은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든 기업이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다시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단순히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로자 개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지역 경제 전체가 받는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바로 그 지역 경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나 물류업체 같은 중소기업들, 이런 곳에 경영 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깎아주고, 납부 밀어주고, 대출 상환도 유예해주고, 이런 추가 지원도 할 수 있게 한 거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낡은 산단 시설을 개선하거나 비어있는 땅에 에너지 전환 설비 같은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재취업을 돕는 공동교육훈련센터나 지역 일자리 센터 같은 시설 설치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해서 이 산업 전환의 충격을 지역사회가 좀 같이 흡수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법안,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혹시 소급 적용되는 부분도 있나요? 네. 부칙을 보면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국회 통과하고 공포되는 시점에 따라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부칙 제2조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금 지원 제5조나 공정거래법 특례 제9조 규정 중 일부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난 1년 안에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발빠르게 사업 재편을 추진했거나 관련 활동을 시작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걸 더 유도하려는 취지겠죠.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법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담겨 있고 또 미래를 위한 R&D나 인력 투자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용 문제나 지역 경제까지 이런 점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분명 이 법안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게는 제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들도 많죠. 이런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과연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지는 않을지, 또 환경 규제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는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한 산업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이 법안이 우리 경제 구조 전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이해를 돕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